자, 지금 우리가 7번째 강의죠. 밀즈의 7번째 강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리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자유주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공리주의와의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그 말을 스튜어트 밀즈의 논리로 얘기하면 공리주의 원칙이 관통하는 세상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무슨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이제 폴리스 공동체란 말을 쓰고 헤겔한테는 인륜성의 체계라고 해요. 우리가 뭐 살기 좋은 나라, 우리 오늘날 21세기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헤겔에서는 인륜성의 체계라고 그랬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 공동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스튜어트 밀은 그게 뭐예요? 공리주의 원칙이 관통하는 나라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여 얘기하면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국가가 개입하고 무슨 폭력 혁명을 하고 무슨 뭐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장주의자예요.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완전히 무슨 그 어떤 그 시장의 실패, 요즘 논리로 얘기하면 시장의 실패가 가져오는 어떤 빈부의 격차 문제나 이런 거를 도외시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데서 보면 이 사회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론 얘기할 때도 잠깐 내가 거론했지만 협동조합, 조합 얘기를 많이 해요. 노동조합, 협동조합, 소비조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회가 어떻게 그 빈부 격차나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보기에 프리에한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게 봐도 사회주의를 크게 보면 막시즘적인 사회 혁명을 꿈꾸는 사회주의가 하나 있고, 소위 소규모 공동체를 통해서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사회, 그거 이제 소위 푸르동이나 프리에 같은 사람이 입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곳곳에서 그 프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프리에는 개인의 욕망, 개인의 자기 실현 이런 걸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스는 아주 싫어하는 반면에 프리에는 어우 좋아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갖고 있던 자유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소위 그 프리에가 갖고 있었던, 프리에네, 스튜어트 밀즈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죠.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개성을 갖고 있어라고 뭐 서로.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함 프린스플이죠.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치지 않으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건데. 이 사회적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를 야기해요, 사실은. 나는 무슨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하천에다 다리를 놓고 뭐 댐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내가 좀 차 타고 뭐 걸어다니기 어렵지만 다리가 없는 것이 사회 환경으로 자연 환경을 더 좋게 만드니까 그게 녹색 정치에 더 좋은 거다. 자, 그러면 다리 놓자는 사람과 다리 놓지 말고 그냥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녹색 환경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의견이 충돌한다고 생각했을 때, 또 충돌이 거의 50대 50으로 충돌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런 정책적인 걸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정책지향적인 면이 강해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스튜어트 밀즈는 아주 드물게 이론과 정책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헤겔, 막스, 또코빌 이런 사람들은 철학적인 면으로서, 예컨대 헤겔이나 막스는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죠. 이론적으로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또코빌도 사실은 뭐 세상을 보는 해안은 굉장히 날카롭지만 그럼 뭐 어떡할 건데. 뭐 프리에나 프리동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정책지향적이죠. 그래서 너무 공상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 스튜어트 밀의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양쪽이 다 있어요. 하여튼 나는 스튜어트 밀을 뭐 그렇게 깊이 읽은 사람은 아니지만 대단히 깊이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특히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내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고 아주 어릴 때부터 천재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5살 때 뭐 라틴어 배우고 6살 때 그리스말 배우고 뭐 7살 때 논리학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미 10살 이 정도 수준의 대학교 아이들 정도 대학생 정도 수준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아버지 그 제임스 밀이 스튜어트 밀한테 뭘 많이 가르쳤냐면 히랍 철학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 스튜어트 밀 사상 안에는 그리스 철학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어떤 개별성을 통해서 자기의 개성과 내면을 통해서 그걸 발전시켜야 사회가 발전한 진보된다고 하는 이 생각은 전형적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발상이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 덕성,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스 윤리학에 보면 덕을 개발해서 그 덕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 사회 개발과 일치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스튜어트 밀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약간 기독교 정신에 대한 논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는 나의 내면적인 성숙함하고 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니까 외부적인 것을 인정하는 그건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적인 양식과 기독교적인 것들이 겸비된 사람. 그걸 이제 현실 정책으로 얘기하면 개인적인 개성과 사회적인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자, 그게 바로 공리성, 공리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 밀스가 얘기하는 공리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적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 질적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벤담, 요 책은 사실은 벤담이 썼던 공리주의라는 책과 밀스가 나중에 썼던 벤담론이라고 하는 책을 합쳐서 나온 책이에요. 원래 밀스가 썼던 거는 벤담론입니다. 벤담론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제 벤담이 썼던 거 자기 아버지하고 친구예요. 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과 친구였던 사람이 벤담이고, 그러니까 벤담한테서도 스튜어트 밀이 많이 영향을 받았죠. 당도에 꽤 유명했던 학자입니다. 벤담도. 근데 이제 벤담이 썼던 이 공리주의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 내지는 보완책이 벤담론이에요. 이 책이 사실은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잠시 이 벤담이 썼던 공리주의에 대한 사상을 잠깐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 갈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고 그럼 밀즈는 어떻게 하면 벤담을 공격하고 보완하려고 했는지를 보는 게 이 앞으로 한 2번에 걸쳐서 제 강의의 기본입니다. 제레미 벤담이 얘기하는 공리주의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판본으로 9페이지인데 1장 공리성의 원칙에 관하여, 그리고 1.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절대적인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쾌락 아니면 고통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죠. 우리 조교 선생은 공리주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그게 도덕이라는 겁니다. 그게 도덕이 되고 정부의 정책이 된다. 그러니까 행복이 뭔데? 그 행복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공리주의는 다 이해하는 거예요. 행복이 뭐예요? 공리주의적 행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벤담이 얘기하는 행복은요, 공리는 쾌락이에요. 쾌락은 뭐예요? 예를 들면 맥주 한잔, 목마를 때 맥주 한잔 마시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잖아. 그거 간단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쾌락, 즐거워.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거, 쾌락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고통스럽지 않은 거, 그게 행복이에요. 그럼 불행은 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 고통스러운 거. 쾌락이 없는 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물질적이고, 특히 벤담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양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속적이고 강도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 얼마만큼의 쾌락을 느꼈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 지금 10 중에 9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상대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리주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 공리성의 원칙이란 벤담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건, 달리 말하자면 그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경향에 따라 어떤 행위가 되었든 간에 그 모든 행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원칙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리성의 원칙이라는 게 행복을 증가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벤담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원들 이익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이익. 보통 우리가 이제 무슨 칸트나 뭐 주로 이제 칸트 경우죠. 공동체 해겔이나 공동체하고 개인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루소도 좀 공동체와 개인은 다른 거죠. 근데 벤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영국식 전통이죠. 로크, 벤담, 스튜어트 밀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개인의 합이에요. 이건 또 영국과 프랑스, 유럽 대륙 전통이 크게 타이죠. 디르카임이라는 사회학자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활용될 수 없는 사회 자체에 독특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학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영국적인 전통에서는 사회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왜? 사회라고 하는 건 개인이 합한 것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알면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똑같이 유추해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뒤쪽이 맞는. 뒤쪽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벤담의 생각은 뭐냐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는 건 개인의 합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일단 또 끊고 갑시다.